50%입니다. 딱 반값이에요. 우리가 매달 습관적으로 사던 영양제, 갑자기 열날 때 찾는 해열제 가격이 자고 일어났더니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서울 용산이랑 청량리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아니, 약값이 어떻게 반값이 돼? 이거 가짜야 가냐? 이런 반응부터 이제야 제값 찾아간다는 환호까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주말이면 1000평 넘는 매장에 사람들이 카트를 밀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단순히 약이 싸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 동네 약국들이 다 문을 닫게 된다는 신호일까요? 오늘 그 이면의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800평, 1100평, 감이 오시나요? 축구장보다 조금 작은 수준의 거대한 약국들이 도심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이름부터 창고형 약국입니다. 우리가 알던 약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얀 가운 입은 약사님이 카운터 뒤에서 약을 꺼내주는 좁은 공간이죠.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다이소나 코스트코 같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바구니형 카트를 밀고 다닙니다. 연고, 진통제, 영양제 5천여 종이 마트 진열장처럼 쫙 깔려 있습니다. 약사가 추천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분이랑 가격을 직접 비교해서 카트에 담습니다. 수치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4,000원 하는 진통제 페인엔젤이 여기선 2,000원입니다. 정확히 50%죠. 감기약 화이투벤도 3,000원 하던 게 2,000원입니다. 바카스 한 박스 싸면 동네보다 20%가 쌉니다. 비타민제 아로나민 골드 한 통 싸면 10,000원 가까이 이득을 봅니다. 영양제 사러 종로 5가까지 갈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성남에 딱 하나 있던 이런 매장이 벌써 전국에 30곳 넘게 퍼졌습니다. 서울 금천, 용산, 동대문까지 도심 노른자 땅을 싹 쓸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오른 걸까요? 약값이 내렸는데 뭐가 올랐냐고요? 바로 의료 서비스의 상업화 지수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대기업과 거대 자본이 약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느냐는 거죠. 단순히 약 팔아서 남는 마진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박리담회를 넘어선 플랫폼화에 있습니다. 의약품 대량 매입,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대형 창고형 약국은 제약사로부터 약을 트럭째로 떼어옵니다. 입고 단가 자체가 동네 약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행법상 약국은 입고가보다 싸게 약을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대량 구매로 입고가 자체를 낮춰버리니까 합법적으로 반값이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MBB입니다. 메디슨, 뷰티, 바디, 이 세 글자를 합친 거대한 쇼핑몰을 만드는 겁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대형마트에 우유 싸다고 갔다가 카트에 맥주랑 과자까지 담아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약은 미끼 상품입니다. 약 사러 온 사람들한테 재생크림, 기능성 앰플, 단백질 보충제, 심지어 전문 펫 제품까지 팝니다. 약사의 전문성이라는 신뢰를 등에 업고 H&B 스토어의 영역을 통째로 삼키고 있는 거죠. 약사 추천 재생크림이라는 문구 하나가 올리브영의 수백 개 광고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구조입니다. 이 장면에서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일본의 돈키호테나 미국의 CVS입니다. 일본 여행 가면 다들 드럭스토어 가서 동전 파스 싸고 소화제 담아오시죠? 그게 일본만의 풍경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한국이 그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미국의 CVS는 10년 동안 주가가 수십 배 뛰었습니다. 약만 파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 전차를 지배했기 때문이죠. 한국도 이제 단순 조제 중심에서 쇼킹 중심으로 약국 생태계가 통째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반값 영양제에 환호하는 사이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골목 약국의 안전망입니다. 수도권 약국 밀집 지역을 보면 이미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54세 약사 한모 씨의 말을 빌려보면요. 동네 약국은 대형 매장의 가격 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 없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저기 창고형 약국은 2,000원인데 왜 여기는 4,000원이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낙관론자들은 말합니다. 소비자가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냐?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게 시장 원리라고요. 반면 비관론자들의 시선은 더 깊은 곳을 향합니다. 약사회가 농협 하나로마트의 창고용 약국 입점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건의료를 단순 유통 논리로 접근하면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심각한 리스크가 하나 포착됐습니다. 바로 복약지도의 부재와 약물 오남용입니다. 창고용 약국은 마트처럼 운영됩니다. 계산대에서 줄 서서 약을 결제하는데 약사가 이거 하루에 3번 드세요 라는 말 한마디 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슈로에페드린 성분 이슈입니다.
감기약에 들어가는 이 성분, 대량으로 모으면 필로폰 제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1인당 4일분만 팔라고 권고하지만 카트를 끌고 다니며 약을 담는 창고형 매장에서 이걸 완벽히 통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매장에선 제한 없이 팔리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게 정말 치료제입니까? 아니면 쇼핑카트에 담긴 공산품입니까?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쟁여두는 약이 정말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약국 데저트 현상을 감당할 준비가 됐냐는 겁니다. 대형 매장에 밀려 우리 집 앞 약국이 사라지면 새벽에 아이가 갑자기 열날 때 우리는 차를 타고 30분 넘게 창고용 약국까지 달려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16조 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과 바이오 시장, 그 거대한 파이를 먹기 위해 약국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편리한 쇼핑 성지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겐 생존권이 걸린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K-메디슨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그림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싼 가격에 만족하며 카트를 채우실 건가요? 아니면 무너지는 보건 안전망을 걱정해야 할 시점일까요? 16조 원입니다. 무려 16조 원.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 집안에 들여놓는 스마트 위생가전의 시장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이 거대한 시장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나 틱톡만 봐도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인들만 아는 비밀기계, 한국은 이미 2070년에 살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것들이 해외에서 혁신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근데 이 뉴스 보면서 솔직히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청결에 진심인 민족이었을까요? 그냥 남들이 치우니까 치우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결벽증이라도 걸린 걸까요? 오늘 그 이면에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외 반응을 보면 거의 충격 수준입니다. 영국 데일리메일 같은 곳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라고 대서특필을 할 정도니까요. 그들이 주목한 건 우리가 쓰는 물건들입니다. 자동으로 봉투를 밀봉해주는 쓰레기통, 칼이랑 도마를 UV로 지지는 살균기, 신발 냄새를 빼주는 스마트 신발장까지. 솔직히 우리 집 거실에 로봇 청소기 굴러다니는 거 이제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눈에는 이게 스마트 리빙의 정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인은 신발장까지 살균한다면서 경악을 금치 못해요. 심지어 카페에 지갑이나 노트북을 두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그 높은 시민의식까지 K-위생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태생부터 이렇게 깔끔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딱 70년 전으로 가볼까요? 1950년대 전쟁 직후의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위생적이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쓰레기는 길거리에 넘쳐났고 감염병은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청결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왜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져서 가전제품을 많이 산 걸까요? 아닙니다. 이 깨끗함 뒤에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사회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청결은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강력한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종량제 봉투를 도입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돈을 내게 만든 거죠. 내 돈 나가니까 제대로 버리자는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무단 투기하면 엄청난 벌금을 때리는 엄격한 법률이 더해졌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못 먹게 법으로 정해버린 것도 큰 역할을 했죠.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테이블이 끈적거리고 바닥에 휴지가 널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 막 써도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호텔 로비처럼 바닥에서 빛이 나면요, 휴지 조각 하나도 함부로 못 버립니다. 한국은 나라 전체를 호텔 로비처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개인의 위생관리가 가정으로, 가정이 다시 사회라는 공공장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사고 스타일러를 사는 건 단순히 깔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청결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연스럽게 기술을 수용하게 된 겁니다. 이 장면에서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애플의 전략입니다. 애플이 지난 10년간 자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백조 원을 썼고 그 결과 사용자들이 아이폰 없이는 못 살게 만들었잖아요. 한국의 위생 문화도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국가가 깨끗한 환경이라는 플랫폼을 깔아두니까 국민들은 그 안에서 스마트 가전이라는 앱을 깔고 청결이라는 컨텐츠를 소비하게 된 겁니다. 호주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백막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대중교통에서 햄버거 먹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한국의 고도화된 청결 시스템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 완벽해 보이는 K-위생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 문제입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플라스틱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자동으로 봉투를 묶어주려면 그만큼 전용 비닐이 소모되죠. 모든 걸 살균하고 지지려면 전기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면역력의 역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너무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요. 적당한 세균과 접촉하며 강해져야 할 우리 몸이 무균실 같은 집안에서 점점 나약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금의 K-위생 열풍은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선진적 시민의식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낙관론, 하나는 지나친 강박이 만들어낸 기술 과잉이라는 비관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위생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청결이 환경 파괴로 이어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위생인가? 둘째, 이 청결의 기준이 개인에게 압박이 아닌 진정한 쾌적함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세상은 지금 한국을 보며 미래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단순히 반짝이는 로봇 청소기 때문인지 아니면 서로를 배려하는 보이지 않는 습관 때문인지 우리가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깨끗함 뒤에 숨겨진 우리의 비용과 노력을 전 세계가 제대로 읽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지나친 깨끗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부심인가요? 아니면 피로감인가요?